삼성에 다 빼앗겼다. 대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신의 산이라 불리던 TSMC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70%의 아성. 그런데 테슬라가 차세대 인공지능 칩본 물량 120억 달러를 통째로 삼성에 넘겼습니다. 세계가 얼어붙었고 엔비디아와 AMD마저 잇따라 등을 돌렸습니다. 모두가 접으라 비웃던 그 만년 2등이 어떻게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되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밤 타이베이 경제부 청사 12층에는 나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가끔 늦은 밤 이 창가에 서서 그 불빛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무엇으로 돌아가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도 자동차도 데이터 센터도 결국 그 안에는 손톱만 한 칩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칩의 대부분은 결국 하나의 이름으로 흘러갑니다. TSMC. 우리는 그 회사를 그냥 기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호국신산. 나라를 지키는 신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작은 섬이 거대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 세계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 그게 전부 그 산에 있습니다. 그 산이 멈추면 세계의 절반이 멈춥니다. 그러니 그 산은 곧 우리의 방패이자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나는 리논보입니다. 올해 60입니다. 대만 경제부에서 반도체 산업 정책을 총괄하고 정부의 경제 안보를 자문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는 이 섬이 어떻게 세계 반도체의 심장을 움켜쥐게 되었는지를 두 눈으로 지켜본 사람입니다. 아니, 지켜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설계도의 한 귀퉁이에 직접 손을 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산은 무너지지 않는다. 누가 도전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특히 그 도전자가 한국의 삼성이라면 더더욱 무너질 리가 없다고요. 그날 밤도 나는 그 확신을 품은 채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책상 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음이 빈 사무실에 유난히 크게 퍼졌습니다. 화면을 보니 산업정보과의 젊은 사무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를 걸어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 한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차분하게 말해보게. 방금 들어온 정보인데 저희가 직접 확인하기 전에 먼저 보고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무관이 보낸 보고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제목 한 줄을 읽는 순간 나는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치워버린 차의 표면에 천장 조명이 잘게 흔들렸습니다. 테슬라가 차세대 인공지능 칩의 시험 물량을 삼성 파운드리에 발주했다. 규모는 약 90억 달러. 나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글자가 바뀌기라도 할 것처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처음 든 감정은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허수음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정보인가? 미국 현지 소식통입니다. 복수의 경로로 교차 확인 중입니다. 잘못된 정보겠지. 나는 거의 단정하듯 말했습니다. 생각해보게. 테슬라 같은 회사가 자율주행과 로봇과 인공지능의 미래를 전부 거기에 거는 그 회사가 왜 삼성의 칩을 맡기겠나. 세계 최고의 칩은 전부 우리 산에서 나오네. 애플의 아이폰 두뇌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심장도 AMD와 퀄컴의 칩도 전부 우리가 굽지. 삼성이 뭔가 메모리나 잘 만드는 회사일세. 파운드리는 흉내만 내다가 매년 적자만 쌓는 우리 뒤를 헐떡이며 쫓아오는 만년 2등이야. 시험 물량 좀 줬다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네. 사무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그게 한 건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같은 소식통에서 엔비디아와 AMD도 제2공급선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정황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나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제2공급선. 그 단어가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나는 그 단어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주문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계가 우리 산 하나만으로는 불안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 믿음에 누군가 처음으로 가느다란 금을 긋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불편했습니다. 문득 오래전 세상을 떠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스승이었던 분입니다. 그분은 이 섬에 반도체라는 씨앗을 처음 심은 세대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그분이 내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말의 첫 글자가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애써 그 기억을 밀어냈습니다. 지금 그런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계에서 가장 단단하다고 믿었던 한 왕국이 어떻게 흔들리기 시작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내가 어떻게 적의 부활을 가장 먼저 인정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왕좌를 빼앗는 것은 더 강한 왕인가? 아니면 더 절박한 도전자인가?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봅시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그토록 삼성을 우습게 봤는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청사에 나왔습니다. 밤새 들어온 보고서들이 책상 위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사무실에 퍼졌지만 입맛은 없었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30년 동안 쌓아온 확신을 다시 한번 들려주었습니다. 삼성은 안 된다. 그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숫자였습니다. 그 무렵 세계 최첨단 파운드리 시장에서 우리 TSMC의 점유율은 70%에 달했습니다. 나머지를 두고 삼성과 다른 회사들이 다투었습니다. 70%라는 숫자는 그냥 1등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시장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칩을 만들려는 회사가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이 우리였습니다. 두 번째 이름을 떠올리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줄을 섰습니다. 둘째, 수율이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바로 이 수율입니다. 똑같은 웨이퍼 한 장에서 멀쩡한 칩이 몇 개나 나오느냐. 이게 낮으면 아무리 비싼 장비를 들여도 전부 손해로 바뀝니다. 공장은 멈춰 있어도 돈을 먹고 분량이 많아도 돈을 먹습니다. 우리는 이 수율을 30년 동안 갈고 닦았습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엔지니어가 밤을 새우며 쌓은 경험, 실패에서 배운 데이터, 그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여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삼성이 아무리 비싼 장비를 사들여도 이 격차만큼은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셋째, 신뢰였습니다. 고객은 한 번 믿은 회사를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특히 칩처럼 중요한 부품이라면요. 애플은 가장 중요한 칩을 우리에게 맡겼고,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니까요. 이 3가지가 우리 산을 떠받치는 기둥이었습니다. 나는 삼성을 떠올릴 때마다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몇 해 전 한국제 반도체 포럼에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삼성 측 인사가 무대에 올라 곧 세계 최고 수준의 공정을 따라잡겠다고 자신 있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끝나자 객석에 있던 한 업계 관계자가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년 똑같은 소리를 하는군. 그러고는 둘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도 그때 같이 웃었습니다. 삼성은 늘 그랬으니까요. 따라잡겠다는 말만 30년째 반복하는 회사. 우리에게 삼성은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경제부 회의실에서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TSMC 측 인사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테슬라 발주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안건이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긴 탁자를 따라 15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우전화가 있었습니다.
TSMC 파운드리 부문의 수석 부사장. 회사 안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온 인물이자 가장 입김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비싼 정장을 입고 자리에 앉기 전에 손목시계를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이런 회의에 시간을 쓰는 것 자체가 아깝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우려를 꺼냈습니다. 부사장님, 테슬라건은 단순한 주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공급선을 나누려는 움직임이 함께 감지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까지 제2공급선을 본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우리도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웃전화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전체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넓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린 국장님, 걱정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느긋한 동작이었습니다. 삼성이요. 그 친구들은 웨이퍼 한 장도 제대로 못 굽습니다. 수율이 안 나와서 매년 적자만 쌓는 회사예요. 거기에 칩을 맡긴다는 건 비싼 돈 주고 불량품 받겠다는 소리입니다. 테슬라가 시험 물량 좀 줬다고요? 그건 협상 카드일 뿐입니다. 우리한테 값을 깎으려는 흔한 수작이에요. 미국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둘을 붙여놓고 값을 흥정하는 거죠. 결국 본 물량은 전부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덧붙였습니다. 30년 동안 우리를 이긴 회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웃전화 옆에 앉은 한 임원은 맞장구까지 쳤습니다. 부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삼성은 그릇이 안 됩니다. 괜히 우리가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만 줍니다. 나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 안도하려 했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30년 동안 공유해온 상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던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천쯔밍이었습니다. TSMC에서 30년을 일한 수석 엔지니어. 그는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장보다 작업복이 더 익숙한 사람이었고 회의에서 말을 많이 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거칠었습니다. 평생 라인에서 칩을 만져온 손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면 그건 보통 들을 가치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부사장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회의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최근에 삼성 쪽 공정 데이터를 일부 확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식 경로는 아닙니다만 신뢰할 만한 자료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알던 삼성이 아니었습니다. 수율 곡선의 기울기가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뭔가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가웃전화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천쯔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천수석.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엔지니어는 라인이나 보세요. 회사의 큰 그림은 우리가 봅니다. 삼성 데이터 몇 줄 봤다고 30년 1등이 흔들립니까? 그 자료, 출처는 확실합니까? 삼성이 일부러 흘린 거짓 자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와서 회의 분위기를 흐리지 마세요. 그런 말은 밖에서 하지 마십시오. 괜한 소문만 납니다. 그게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마지막 한마디는 거의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천쯔밍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을 다물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그의 눈빛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윗사람에게 눌려서 입을 다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데 말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너머에는 두려움 비슷한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회의는 결국 가웃전화의 결론대로 끝났습니다. 별일 아니다. 늘 그래왔던 협상 카드일 뿐이다. 본 물량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 사람들은 가벼운 얼굴로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서 천쯔밍이 앉았던 구석 자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가웃전화의 말이 맞을 겁니다. 30년 동안 맞아왔으니 이번에도 맞겠지요. 나는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천쯔밍의 그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목에 걸린 작은 가시처럼 삼키려 해도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모든 것을 바꿔놓을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테슬라 측에서 공식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차세대 칩의 본 물량을 결정하기 전에
TSMC와 삼성 양쪽을 동등한 조건에서 합동 평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회사의 생산 능력과 기술력, 수율과 납기,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공급 안정성까지 직접 비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테슬라 정도의 회사는 우리에게 줄을 섰습니다. 생산 능력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기다리고 부탁하는 쪽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들이 두 회사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직접 무게를 재겠다고 나선 겁니다. 우리를 삼성과 같은 저울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모욕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이 합동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양국 정부 측 인사가 옵서버로 참관하기를 요청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두고 나중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객관적인 증인을 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만 측 참관인으로 정부에서 나를 지목했습니다. 나는 그 평가단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직접 한국으로 건너가 삼성의 공장을 두 눈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진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우습게 봐온 그 회사의 안방에서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따라오려 애쓰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니. 그것도 테슬라라는 거대한 고객 앞에서요. 하지만 다시 생각하니 나쁘지 않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만약 거기서 삼성이 형편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차라리 통쾌한 일이겠지요. 가서 삼성의 한계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가오쩌너의 말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돌아오자. 천쯔밍이 본 데이터라는 것도 결국 헛소문이었음을 밝혀내자. 나는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해야만 마음이 편했는지도 모릅니다. 출국을 하루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청사 일을 마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어둑한 기둥 옆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천쯔밍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에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국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천수석이 여기는 어쩐 일입니까? 내일 한국에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서 삼성이 어떤지 직접 보고 오지요. 부사장님 말씀처럼 별것 아니라면 그걸 확인하고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천쯔밍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지하 공기 속에서 그의 숨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한 발짝 다가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가셔서 부디 편견 없이 봐주십시오. 나는 그 말이 의외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편견이라니요. 우리 모두 삼성을 볼 때 이미 답을 정해놓고 봅니다. 못한다. 안 된다. 2등이다. 저도 30년 동안 그렇게 봤습니다. 그는 한 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우리가 알던 삼성은 이제 없습니다. 그 말이 차가운 주차장 공기를 갈랐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농담을 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라인에서 칩을 구워온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수율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밤중에 지하 주차장에서 윗사람의 눈을 피해 나를 기다렸다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사장님은 안 믿으십니다. 회의에서 보셨다시피요. 제가 더 입을 열면 저는 회사에서 자리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장님은 다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장님은 정치인이 아니라 숫자를 직접 보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나는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편견 없이 보고 오겠습니다. 천쯔밍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깜빡이는 형광등 소리만 머리 위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우리 산이 만든 칩으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나는 그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천쯔밍의 마지막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알던 삼성은 이제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내일 가서 보면 결국 똑같은 2등의 모습일 거라고. 3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삼성은 늘 따라잡겠다고 말만 하는 회사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불안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단단한 댐의 한쪽 끝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느다란 실금이 가기 시작한 것처럼요. 댐은 그 실금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이튿날 아침, 비행기는 한국을 향해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대만의 해안선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구름 아래로 호국신산이 지키는 섬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좌석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가오쩌나의 자신만만한 웃음과 천쯔밍의 어두운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둘 중 누가 옳은지 몇 시간 뒤면 알게 될 터였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 작은 실금이 곧 내가 두 눈으로 보게 될 광경 앞에서 얼마나 크게 벌어질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30년 동안 내가 믿어온 모든 것을 어떻게 무너뜨릴지를 말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것은 그날 늦은 오후였습니다. 공항에서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낯선 도시가 흘러갔습니다. 나는 좌석에 기대 눈을 반쯤 감은 채 머릿속으로 오늘 보게 될 광경을 미리 그려보았습니다. 낡은 공장, 지친 표정의 직원들, 그리고 우리를 흉내내려 안간힘을 쓰는 흔적들. 나는 그런 것들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런 것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할 테니까요. 차가 단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눈을 떴습니다. 처음 든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크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깨끗한 도로, 잘 정돈된 조경, 그리고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차량들. 어딘가 멈춰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도시 같았습니다. 나는 차창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멀리 건설 중인 또 다른 거대한 라인이 보였습니다. 크레인 여러 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적자만 쌓는 회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생각을 애써 지웠습니다. 겉모습은 누구나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다. 진짜는 안에 있다. 나는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한 사람이 우리를 맞이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박준혁, 삼성 파운드리의 공정 개발을 책임지는 임원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나보다 한참 아래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첫인상이 묘했습니다. 나는 삼성 사람이라면 우리 앞에서 조금쯤 위축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만년 2등이 1등을 맞이하는 자리니까요. 그런데 그의 표정에는 그런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거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데 손에 힘이 적당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떨림은 없었습니다. 오늘 보시는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이 거슬렸습니다. 숨길 것이 없다니. 보통은 숨기고 싶은 게 많은 쪽이 그런 말을 하는 법이거든요. 나는 가벼운 미소로 받았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러 온 것이니 좋은 것도 부족한 것도 다 보고 가겠습니다. 박준혁은 빙긋 웃었습니다. 부족한 것도 보실 겁니다. 저희는 아직 1등이 아니니까요. 다만 어제의 삼성과 오늘의 삼성이 같은지 다른지 그건 직접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제의 삼성과 오늘의 삼성. 천쯔밍이 했던 말과 똑같은 결이었습니다.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절차를 거치고 방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내내 나는 마음속으로 평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라인의 안정성, 수율 관리, 공정의 정밀도. 이 세 가지만 보면 삼성의 진짜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세 가지에서 삼성이 우리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클릴룸으로 들어서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훅 끼쳤습니다. 특유의 화학 약품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건 전 세계 어느 반도체 공장에서나 나는 냄새입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냄새 속에서 나는 익숙하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라인이 조용히 그러나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설비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를 자동 운반 장치가 미끄러지듯 오갔습니다. 천장의 레일을 따라 웨이퍼 용기들이 정확한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멈칫거리는 동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지휘자 없이도 완벽하게 합을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수많은 공장을 봐왔습니다. 라인이 돌아가는 모습만 봐도 그 공장의 수준이 대충 보입니다. 동작이 매끄러운지, 사람들이 허둥대는지, 어딘가 삐걱대는지. 그런데 이 라인은 솔직히 말하면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내 옆에 서 있던 테슬라 평가단의 기술 책임자가 나직이 감탄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국어로 통역되어 들려온 말은 이랬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정돈돼 있군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을 다물고 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2등이라고? 머릿속에서 가오쩌나의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웨이퍼 한 장도 제대로 못 굽는 친구들. 그런데 내 눈앞에서 돌아가는 이 라인은 그 말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다. 라인이 깨끗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진짜 승부는 숫자다. 수율. 나는 그 숫자를 봐야만 했습니다. 그 숫자만큼은 삼성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나는 여전히 믿고 싶었습니다. 박준혁이 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곳으로 가시죠. 우리는 라인 안쪽 깊은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박준혁은 한 구역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가장 앞선 공정의 설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나노, 그리고 그 너머의 2나노 공정. 세계에서 단 몇 곳만이 다룰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은 지금까지 사실상 우리 산의 동무대였습니다. 이 라인이 가동을 시작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나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삼성이 이 정도 규모의 최첨단 라인을 안정화하려면 우리 경험으로 미루어 적어도 20달은 걸립니다. 설비를 들여오고 공정을 잡고 수율을 끌어올리는 데까지요. 그게 상식입니다. 글쎄요. 한 2년쯤 되지 않았습니까? 박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11달입니다. 나는 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11달이라고요? 11달 만에 가동해서 양산 안정화까지 끝냈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처음엔 무리한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냈습니다.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11달. 우리가 20달 걸리는 일을 절반의 시간에 해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부지런하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공정을 잡는 방식 자체가 다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나는 그 숫자가 거짓말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의 얼굴에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 특유의 불안한 떨림이 없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면 직접 확인하셔도 됩니다. 가동 기록과 수율 추이를 평가단에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테슬라 측 요청이기도 하고 저희가 숨길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 자신감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니터링 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화면에 라인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떠 있었습니다.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가 끊임없이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그중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수율 추이 그래프였습니다. 나는 그 그래프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랐습니다. 처음엔 낮은 지점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섭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삼성의 수율 곡선은 늘 어느 지점에서 멈춰섰습니다. 일정 수준까지는 올라오다가 거기서부터는 좀처럼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삼성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곡선에는 그 멈춤이 없었습니다. 거침없이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심코 그래프의 가장 최근 지점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본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숫자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라인 너머에서 한 무리의 엔지니어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가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여기에만 몇 명이 일합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박준혁이 답했습니다. 이 최첨단 라인에만 정예 인력 6,000명이 투입돼 있습니다. 회사가 가진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들을 여기 한 곳에 모았습니다. 6,000명. 우리는 회사 전체에 4만 명이 넘는 인력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규모만 보면 우리가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삼성이 가장 뛰어난 6,000명을 단 하나의 전선에 집중시켰다는 것. 그건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건 회사의 운명을 여기에 걸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한 젊은 엔지니어가 동료와 함께 화면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빠르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분명 며칠씩 밤을 새운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로한 얼굴 속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절박하면서도 동시에 무언가를 증명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그랬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던 시절, 거대한 일본 기업들이 우리를 무시하던 시절, 그때 우리 엔지니어들의 눈빛이 꼭 저랬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오직 증명하는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눈빛. 나는 그 눈빛을 한국의 공장에서, 우리가 그토록 우습게 보던 삼성의 라인에서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테슬라 평가단의 기술 책임자가 박준혁에게 몇 가지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정 변경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 갑작스러운 설계 수정 요구를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는지. 보통 이런 질문 앞에서는 누구나 말이 길어지고 변명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박준혁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원하시는 일정에 맞추겠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되는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냅니다. 저희는 지금 고객 한 분 한 분이 절실합니다. 저희는 지금 고객 한 분 한 분이 절실합니다. 그 말이 내 머릿속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가오쩌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고객 하나 빠진다고 회사가 흔들립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너무 강해서 굳이 고객에게 고개 숙일 필요가 없는 위치. 그런데 바로 그 여유가 지금 이 순간 약점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절실한 쪽은 더 빨리 달리고, 더 깊이 듣고, 더 낮게 숙입니다. 까다로운 고객일수록 그 차이를 정확히 알아봅니다. 나는 테슬라 책임자의 얼굴을 슬쩍 살폈습니다. 그는 박준혁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모든 일정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밤거리가 흘러갔습니다. 화려한 간판들, 늦은 시간까지 불 켜진 건물들. 그 불빛들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알던 세계의 지도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숙소방에서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되감겼습니다. 가파르게 치솟던 수율 곡선, 6,000명의 살아있는 눈빛, 박준혁의 짧고 단단한 대답, 그리고 무엇보다 11달이라는 숫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앉았습니다. 커튼을 걷자 낯선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손에 든 물잔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나는 그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입안에 마른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래전 세상을 떠난 한 사람의 얼굴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저우징이한 교수, 내 스승이었던 분입니다. 그분은 이 섬에 반도체라는 씨앗을 처음 심은 세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다들 불가능하다고 비웃던 시절에 그분은 작은 연구실에서 미래를 그렸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그분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분에게 배운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산업을 보는 눈,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나는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우리 사는 이미 세계의 정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나는 들뜬 목소리로 그분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1등이 되었다고, 이제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한다고요. 그분은 야윈 얼굴로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을 나는 솔직히 그 자리에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산을 무너뜨리는 것은 더 큰 산이 아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산이 스스로를 믿는 자만이다. 정상에 오르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두려움이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자만이 들어선다. 자만은 눈을 가린다. 발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든다. 원보야,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은 1등의 자리가 아니라 1등이 되기 전에 그 마음이다. 절박했던 그 마음 말이다. 그때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노학자의 지나친 걱정이라고요. 우리는 이미 너무 강한데 무슨 자만을 걱정하느냐고요. 그런데 그날 밤 낯선 도시의 창가에서 나는 비로소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잃었습니다. 가오쩌나의 그 웃음, 삼성은 안 된다는 그 확신, 고객 하나쯤은 신경 쓸 것 없다는 그 여유. 그게 전부 자만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정상에 있었던 나머지 발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삼성은 30년 전 우리가 가졌던 바로 그 절박함을 지금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산업을 봐왔다고 자부했던 내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승은 떠나기 직전에 이미 그것을 보았는데 나는 정상의 풍경에 취해 그 경고를 흘려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멀리 비행기 한 대가 불빛을 깜빡이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불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나는 한 가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본 것을 그대로 보고할 것인가, 아니면 가옷전화처럼 눈을 감을 것인가. 편한 길은 후자였습니다. 별것 아니었다고, 늘 그래왔던 협상 카드였다고 보고하면 아무도 나를 탓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답이니까요. 하지만 스승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만은 발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든다. 나는 그 소리를 들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버린 소리는 다시 못 들은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나는 다른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가는 며칠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나는 없어 보였지만 정부 자문 자격을 활용해 평가 과정에서 오가는 정보들을 최대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모을수록 한 가지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테슬라 한 곳만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평가단과 함께 점심을 하던 자리에서 테슬라 측 기술 책임자가 나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통역을 통해 들은 그의 말은 이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요즘 미국의 칩 회사들은 다들 같은 고민을 합니다. 칩을 한 곳에서만 받는 게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는 잠시 물잔을 만지작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TSMC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TSMC는 훌륭합니다. 다만 너무 한 곳에 몰려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곳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 회사도 저희 고객도 전부 멈춥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칩이 멈춘다는 건 회사가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 위험을 그대로 떠안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신음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산이 가진 힘의 정체였습니다. 너무 강해서 세계가 우리 하나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었던 구조. 우리는 그걸 우리의 권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어느 순간부터 그걸 위험이라고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강한 파트너가 하나뿐일 때 그건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평가단 자료를 통해 나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는 이미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차세대 제품의 일부 물량을 제2의 공장에 맡기는 방안을 진지하게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가 먼저 결정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정보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 최첨단 칩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어느 한편을 들 이유가 없는 가장 중립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ASML의 평가가 삼성의 최근 공정 진척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비 회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삼성이 진짜 따라붙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였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반도체 공급망을 한 지역에 의존하는 것을 국가 안보의 문제로 보고 있었습니다. 칩은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의 심장이고 자동차의 두뇌이고 군사 시스템의 판단 속도입니다. 그런 칩의 생산이 한 곳에 묶여 있다는 것은 세계 경제의 목숨줄을 한 줄에 걸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그 목숨줄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줄을 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후보가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정보를 하나로 꿰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AMD, ASML, 그리고 미국 정부. 이들은 서로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약속이나 한 듯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두 번째 문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서 있는 이름이 삼성이었습니다. 세계가 삼성을 밀고 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 떠오른 순간 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대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000쯤이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장님, 한국은 어떻습니까? 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천수석, 당신이 옳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보니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알던 삼성은 이제 없습니다. 수율 곡선을 직접 봤습니다. 멈추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삼성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쯔밍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저도 그게 두려웠습니다. 제가 본 데이터가 사실일까봐 차라리 제가 틀렸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제 정말 확실해지는군요. 부사장님은요? 회사에서는 이 분위기를 모릅니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30년 동안 1등이었으니까요. 1등이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인정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그 말에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등이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인정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스승의 말과 똑같았습니다. 자만은 눈을 가린다. 발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든다. 평가 마지막 날, 나는 결국 그 숫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요청에 따라 양사의 핵심 지표가 평가단에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삼성의 수율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나는 그 숫자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삼성의 최첨단 공정 수율은 54% 수준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솔직히 양산하기에는 빠듯한 숫자입니다. 우리는 그 숫자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봐라, 삼성은 아직 멀었다고요. 그 54%가 우리가 알던 삼성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떠 있는 가장 최근 숫자는 78%였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78%. 그건 더 이상 빠듯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양산이 가능한 숫자였습니다. 대형 고객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삼성이 마침내 그 문턱을 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절대 넘지 못할 거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문턱을요. 54에서 78로 그 사이의 거리를 삼성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건너뛴 겁니다. 그 가파른 곡선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테슬라, 평가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제 막 시작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 사는 처음으로 진짜 위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대만으로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본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적었습니다. 라인의 상태, 11개월의 개발 속도, 6,000명의 집중, 그리고 무엇보다 78%라는 수율 돌파, 그리고 세계가 두 번째 문을 찾고 있다는 거대한 흐름까지. 나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삼성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만입니다. 늦기 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나는 그 보고서를 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대만으로 돌아간 나는 다시 그 회의실에 섰습니다. 내 보고를 두고 긴급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가오전화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본 모든 것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78%라는 숫자를 말할 때 회의실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몇몇 사람의 얼굴에 처음으로 불안이 스쳤습니다. 그건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가오전화는 달랐습니다. 그는 내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느리고 비꼬는 듯한 박수였습니다. 린 국장님, 한국 잘 다녀오셨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국장님이 삼성한테 단단히 홀리셨습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홀린 게 아닙니다. 숫자를 본 겁니다. 78%는 제 상상이 아니라 평가단에 공식 공개된 데이터입니다. 숫자요? 그 숫자를 누가 보여줬습니까? 삼성이 보여줬죠. 삼성이 우리 코를 납작하게 만들려고 만든 숫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평가용으로 가장 잘 나온 라인 하나만 보여줬을 수도 있고요. 그걸 고지곳대로 믿고 와서 회사가 위험하다. 우리 30년 산을 그렇게 흔들면 안 됩니다. 회의실의 몇몇이 다시 가오전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듣기 편한 말이었으니까요. 위험하지 않다는 말. 우리는 여전히 1등이라는 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말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부사장님, 만약 제 말이 틀렸다면 다행입니다. 그저 신중했던 것으로 끝나겠지요. 하지만 만약 제 말이 맞다면 그때는 늦습니다. 파운드리는 한번 고객을 빼앗기면 다시 데려오기가 어려운 산업입니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늦긴 뭐가 늦습니까? 가오전화가 내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본 물량은 결국 우리한테 옵니다. 테슬라가 삼성한테 시험 좀 맡겼다고 자기 회사의 미래를 그 적자 기업의 통째로 걸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곧 정신 차리고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늘 그래왔으니까요.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우리의 대비는 또다시 뒤로 미뤄졌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만은 발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산 전체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벽에 길고 붉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나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 불안은 며칠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처음 그 밤처럼 한 통의 연락으로 찾아왔습니다. 다만 이번엔 늦은 밤이 아니라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나는 경제부 집무실에서 다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오가는 발소리, 다급하게 울리는 전화벨, 그리고 누군가 외치는 소리. 나는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 젊은 사무관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국장님, 결정됐습니다. 테슬라가 본 물량을 결정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갔나? 사무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내뱉은 한마디. 삼성입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칩 본 물량 120억 달러. 전부 삼성으로 갔습니다. 순간 사무실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120억 달러. 시험 물량 90억 달러도 충격이었는데 이번엔 본 물량 전체였습니다. 테슬라가 자기 회사의 미래를 자율주행과 로봇과 인공지능의 두뇌 전체를 우리가 아니라 삼성에 맡긴 겁니다. 나는 의자 등받이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충격과 함께 또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건 슬픔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지키고자 했던 산이 처음으로 큰 살점을 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사무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테슬라 발표 직후에 엔비디아와 AMD도 움직였습니다. 차세대 제품 일부 물량을 제2공급선에 배정하겠다고 거의 동시에 공식화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미노였습니다. 한 장이 쓰러지자 줄지어 서 있던 다른 패들이 잇따라 쓰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테슬라가 길을 열자 그동안 눈치만 보던 회사들이 일제히 그 길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1등을 떠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을 뿐 일단 누군가 먼저 떠나자 모두가 마음 놓고 따라갔습니다. 그날 우리 회사의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30년 동안 단단했던 70%의 아성에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곧장 본사로 향했습니다. 긴급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늘 여유롭던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연신물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넘겼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호국신산의 심장부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오쩌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손목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느긋한 미소도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가장 높은 분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아무도 이걸 미리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천쯔밍이었습니다. 그는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고는 있었습니다.
린 국장님이 한국에서 돌아와 정확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78%라는 수율 돌파도, 세계가 제2공급선을 찾고 있다는 흐름도 전부 보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 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가오쩌나였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사장, 그 보고를 받았습니까? 가오쩌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더듬었습니다. 받았습니다만 그건 과장된 보고였습니다. 삼성이 흘린 정보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가 테슬라가 미쳤다고 본 물량을 통째로 넘길 줄 알았겠습니까? 이건 제 책임이 아니라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 변명을 듣는 순간 회의실 곳곳에서 차가운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가오쩌나는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엔 화살을 나에게 돌렸습니다. 오히려 린 국장이 한국에 다녀와서 삼성을 띄우는 말만 하고 다녔습니다. 사내 분위기를 흔든 게 그쪽입니다. 패배주의를 퍼뜨린 게 누군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부사장님, 저는 본 것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그 보고를 패배주의라 부르며 묵살한 것은 부사장님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고객을 붙잡기 위해 무엇이든 했다면 적어도 이렇게 통째로 빼앗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위험을 먼저 본 사람을 입막음한 대가가 지금 이 회의실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가오쩌나를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사장, 당신은 우리에게서 가장 위험한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볼 수 있는 눈 말입니다.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가오쩌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무어라 항변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가장 큰 목소리를 내던 사람이 그렇게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끝까지 그는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이 나빴다고, 시장이 미쳤다고만 중얼거리며 문을 나섰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글펐습니다. 그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빠져있던 자만의 가장 선명한 얼굴이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청사의 창가에 섰습니다. 이야기가 처음 시작된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불빛의 대부분은 아직도 우리 산이 만든 칩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강합니다. 70%라는 점유율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영원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세계는 우리 산 하나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산이 솟아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비웃었던 그 만년 2등이 마침내 세계가 기댈 수 있는 두 번째 봉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째 봉우리를 본 세계는 다시는 하나의 봉우리만으로 안심하지 못할 겁니다. 나는 한국에서 본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가파르게 치솟던 수율 곡선, 단 하나의 전선에 모인 6,000명, 며칠씩 밤을 새우면서도 살아있던 그 눈빛, 그리고 박준혁의 그 한마디. 저희는 지금 고객 한 분 한 분이 절실합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실함을 잃었습니다. 고객에게 고개 숙일 필요도, 밤을 새울 이유도, 무언가를 증명할 까닭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강했고 강하기에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우리 눈을 가렸습니다. 반면 삼성은 30년 동안 조롱을 받았습니다. 돈 먹는 하마라 불렸고 접으라는 말을 들었고 매년 적자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전쟁터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자 바로 그 버티기가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두 번째 문이 되었습니다. 문득 세상을 떠난 스승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산을 무너뜨리는 것은 더 큰 산이 아니다. 그 산이 스스로를 믿는 자만이다. 나는 이제야 그 말의 끝까지 이해했습니다. 우리를 흔든 것은 삼성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흔든 것은 우리 자신의 자만이었습니다. 삼성은 단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그 틈을 파고들었을 뿐입니다. 더 절박했기에 더 빨리 달렸을 뿐입니다. 왕좌를 빼앗는 것은 더 강한 왕이 아닙니다. 더 절박한 도전자입니다. 이것이
내가 30년 만에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배운 진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천쯔민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그는 회의에서 진실을 말한 대가로 한동안 마음고생을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회사가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절박해지는 겁니다. 1등이 되기 전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삼성을 비우는 대신 삼성에게 배우는 것. 두려움을 되찾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천쯔밍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바다 건너 한국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적진이라 여겼던 그 땅. 그런데 이제 나는 그곳을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경의에 가까운 마음으로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때 모두가 접으라고 했던 그 아픈 손가락은 끝내 잘리지 않았습니다. 피가 나고 욕을 먹어도 그 손가락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은 이제 세계가 붙잡고 싶어하는 두 번째 손잡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날 한 통의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언젠가 내 뒤를 이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를 가장 경계하라. 가장 강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두려움을 잃는 순간 무너짐은 이미 시작된다. 그것이 한 늙은 정책가가 빼앗긴 왕좌 앞에서 깨달은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만의 한 정책가가 두 눈으로 지켜본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30년간 세계를 호령하던 라이벌조차 끝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접으라 비웃던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낸 대한민국의 저력 앞에서 말입니다. 왕좌를 빼앗는 것은 더 강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